12월 12일은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원래는 2022년에 영국의 총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최근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76년 만에 12월에 총리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게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1월 약 2달 뒤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은 2016년이 아니라 1975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연합은 1993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5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투표였는데, 떠나지 말자는 의견이 영국 국민의 67%에 달하면서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브렉시트 투표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4,650만 1,241명. 이 중에서 72.2%인 3,357만 7,34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선거 전에 국민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전에는 유럽연합에 남아있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막상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까놓고 보니 런던과 스코틀랜드, 노선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유럽연합을 떠나자는 표가 훨씬 더 많았고,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쇼크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CNN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며 1985년 이후 영국의 화폐 파운드의 가치가 최대폭으로 하락하였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영국의 파운드 환율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환율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환율 10% 변동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아실 겁니다. 환율에 투자할 때는 한국 기준 보통 레버리지가 곱하기 10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만 상승해도 곱하기 10이 되어 잔고가 2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1억 모두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영국 파운드 환율이 오를 것이라 베팅한 사람들은 투자금 전부를 날렸겠죠. 주식시장도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가 하루 만에 3-4%대로 하락했고, 영국 증시는 한때 11% 넘게 추락하기도 하였는데요. 브렉시트 결정 후 하루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450조 원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 영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의 62%가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고 투표할 만큼 압도적인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어 영국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최근 오피니언 여론조사를 보시면 현재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속해 있는 보수당 지지율이 47%까지 치솟아 제1야당과의 격차를 20% 가까이 벌려놓았는데요. 보수당은 하루라도 빨리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빼내고 싶어하는 집단이죠. 실제로 보리스 존슨은 선거 공약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브렉시트가 혹시라도 없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 것이고, 브렉시트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 선견, 지명의 레벨 차이인데요. 일본은 유럽연합과만 FTA를 체결하고, 영국에는 전 세계가 노딜 브렉시트 발생을 원치 않는다,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영향이 없게 해달라 등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영국을 포기해버린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혼다가 이미 영국 공장 폐쇄를 밝혔고, 혼다 부품사인 게이힌, 유니프레스, 니치신 등도 영국 사업 폐쇄를 확정했고, 나머지 4곳도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야스카와 전기도 영국 공장 투자를 상당 규모 줄이고 대신 유럽에 투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대놓고 영국에서 탈출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막 진출한 일본의 후지은행은 일본인 상사가 영국인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퍼져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후지은행이 해당 영국인 여성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인종차별, 성차별, 부당대우 소송건에 일본 기업들이 휘말린 바 있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를 하자마자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면 철수할 것이라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하였고, 현재 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추이를 보시면 닛산, 혼다, 토요타만 벌써 12,700명의 영국인을 고용했고, 후지스, ARM, 캐논과 미쓰비시 UFG 등의 일본 은행들까지 합산하면 고용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일하는 영국인들은 모두 실직자가 되고, 이들을 위해서 영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 그렇지 않아도 브렉시트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릴 만한 일이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면 기업들을 영국에서 철수시키는 극단적이고도 후진국스러운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영국과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전세계의 극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GDP는 3,400조 원으로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막강한 국가인데요. 한국이 영국과 FTA를 아시아 최초로 성공하면서 자동차와 부품 등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즉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영국의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보다 강력한 수준의 협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미래 유망 산업인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교 평가 기관인 퀘스탑 유니버시티스에 따르면 세계 대학 순위 탑 10 안에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등 4개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에너지 연구센터와 캠브리지 대학의 아이작 뉴턴 수리과학 연구소, 카벤디시 연구소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자동차의 10%의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영국에서 반사 이익을 보며 점유율을 확대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영국은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한국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치러질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영국의 대표 언론사인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비내각의 존 맥도널 재무장관은 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8%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은 98%에 달한다며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를 실시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입이 닳도록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아웃되고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이 이렇게 영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영국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서유럽 지역의 인프라 민관 협력 사업을 따낸 것은 국내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 산업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롤스로이스의 매튜 총괄 부사장은 롤스로이스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이지만 한국의 하나 에어로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3차 산업혁명의 대표 주자들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제조업이 세상을 지배하던 20세기 초반까지는 자본력이 빵빵하고 대규모 생산 공장을 갖춘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들을 독식하고 중소형 기업들은 그저 대기업들이 건들지 않은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의뢰 입장에서 대기업이 원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부터 특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진입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고리타분한 기업 조직 문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동적이고 언제든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어 혁신 주도형 경제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G10 국가들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매번 치러지는 선거 때마다 스타트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규모를 키울 것인지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들고 나올 정도이니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중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로는 올해 월간 순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 지난해 1년 거래액이 5조 2천억 원을 기록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배달의 민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우아한 형제들. 아시아 가수 최초로 스포티파이 50억 회 스트리밍. 국내 음원 차트 올킬은 당연하고 미국에서 11개월 만에 3곡의 노래 모두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비틀즈 이후 최초의 신기록까지 세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바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엔터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방시혁 작곡가 겸 PD인데요. 방시혁 대표의 대표적인 곡이 G.O.D의 하늘색 풍선,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국내 3대 게임사가 바로 넥슨, 넷마블, NC소프트인데요. 이 중에서 넷마블의 수장이 바로 방시혁, 방준혁. 이름이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 둘은 친척 관계로 방방형제라 불리기도 하죠. 방시혁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스타트업인데요. BTS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어 이미 기업 가치가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출시한 간편 송금 앱 토스는 지난해 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였는데 보시면 20대 이용자들의 비중이 50%로 압도적입니다. 젊은 층을 주요 고객으로 신드롬적인 성장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토스를 개발한 기업이 바로 비발리 퍼블리카는 이미 세계적인 투자회사 클라이너 퍼킨스와 레빗 캐피털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업가치 1조 원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로는 채팅 소프트웨어 세계 1위로 미국의 NBA와 한국의 KB금융, 넥슨 등까지 고객사로 확보한 샌드버드, 최대 규모의 부동산 중개 앱 직방, 국내 최초의 신선식품 전문 배송회사 마켓컬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만 봐도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의 어벤져스급 외교가 이번에도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은 것인데요. 놀랍게도 프랑스가 한국에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세드릭 오 장관이 한국의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5G 테스트베드이며 한국에서 성공하면 실증이 된다 라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할 만한 스타트업 목록을 달라고까지 요청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테크 스타트업 규모만 봐도 올해 6조 4천억 원 이상으로 해마다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일본처럼 오로지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을 폈다가는 급변하는 4차 산업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프랑스는 인지한 것이죠. 한국과 프랑스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기술 및 특허 공유를 하는 수준의 전략적 협력 강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는 한국과의 연대를 형성해 전세계 4차 산업 패권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스타트업 패권 싸움은 생각보다 매우 치열하죠. 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단지인 실리콘밸리를 보유한 미국에 맞서 중국과 독일이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은 특히 5G 스마트 공장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독일이 중국의 스마트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주는 대신에 중국은 독일로부터 자동화 기계를 대량 사들이는 식으로 양쪽 모두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 주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말라는 압박을 주었지만 독일은 단호하게 보안에 우려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화웨이의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독일 연합 대 미국과의 싸움에서 한국과 프랑스 조합이 나타나 패권을 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중동에 위치하였음에도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인구도 85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인구당 노벨상 수상자 세계 1위, 1인당 GDP 5천만 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만 무려 94개로 세계 3위.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이 무려 7,600개가 있습니다. 인구 1,400명당 스타트업 기업 1개가 있는 것으로 인구 1인당 창업 비율도 세계 1위죠. 이렇게 4차 산업에서 절대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손잡은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올해 8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최종 타결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99.9%를, 이스라엘은 한국산 물품 100%를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성과는 한국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의 관세를 체결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과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하면서 단순히 서로에 대한 무역 관세만 없앤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 이상 수준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개방을 약속하였고,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까지 약속하였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 기금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공동 연구개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FTA를 계기로 한국의 생산기술연구원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요.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생물학, 물리, 수학, 컴퓨터 등의 기초과학 분야에서 무려 250개의 연구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100개의 신규 특허를 통해서 지식 재산권 수입만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누적 파생 매출만 3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오히려 기회 삼아 전세계 강대국들과 협력 관계를 빠른 속도로 강화해 나가자 한국에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기억나시죠? 세계 포토레지스트 1위 기업이 바로 일본의 JSR인데요. JSR이 최근 위기를 느꼈는지 이제는 아예 공장을 한국에 옮겨서 한국에서 생산해 한국 기업들의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베 내각에 밉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를 놓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JSR이 현재 충북 청주시에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추가로 만들어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뜻을 삼성전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완벽하게 승리하였다는 거짓 뉴스를 내보내는 일본의 언론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이렇게 일본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라는 이제는 비패권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4차 산업 스타트업 연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일본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일본 경제 전문 미디어가 올해 보도한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일본은 왜 유니콘 기업의 씨가 말랐을까? 유니콘 기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창업한 지 10년 이내여야 하고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그리고 테크 관련 기업인 동시에 비상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과연 일본에는 유니콘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정답은 3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의 유니콘 기업은 멸종 수준에 가깝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4차 산업의 핵심인 유니콘 기업 육성에 취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고리타분한 기업 문화 때문이죠. 지난해부터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연공 서열의 왕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연공 서열은 쉽게 말해 성과보다는 직원의 나이와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종신 고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는 이상 정년 때까지 회사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일본의 1위 기업 토요타의 수장인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일본이 고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라는 발언과 함께 종신고용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미의 의견을 밝히자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지며 아키오 회장을 향해 온갖 비난의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1억 3천만 명의 인구만 믿고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지적하였듯이 심각하게 안정성만 추구하는 초식 동물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이 될 스타트업 경쟁에서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연대가 중국, 독일 연합 그리고 독주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앞으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